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녹화하는 용정호2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자락에 바그너 그룹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잠깐 그 좀 추가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일본에는 이제 군사 블로그하고 전화를 하다가 좀 이렇게 굉장히 서로 좀 웃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거의 뭐 7, 800km, 막 길게 잡아서는 1000km, 바그너 그룹이 로스토프에서 보로네즈 거쳐서 모스크바를 직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완전 전격전 같은 건데, 근데 제가 아는 일본의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으로 변장하고 같은 형태의 어떤 종대를 만들어가지고 고속도로 한 내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바그너 그룹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못 댄다, 막 그런 측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별로 그래 저항을 받지 않았거든요. 보로네즈에서 헬기들이 떠가지고요, 이제 멈추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뭐 여하간 러시아인들 서로 피를 흘리는 게 문제가 있어서 바그너 그룹에 빠진다라고 이제 프리고진이 공식으로 성명을 내고 철퇴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내란 선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쿠데타 음모라든지 한 번 이제 제기되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두 번, 세 번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시작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상태가 이제 굉장히 재미나게 돌아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거와 연결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고, 지금 어차피 전쟁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전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술적으로 이 바그너 그룹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장에서 전술적인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일단 이렇게 되니까 전전에서 싸우던 러시아군들이 상당히 황당해지는 거죠. 야, 이거 모스크바 러시아 본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가 계속 싸울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요 한 3, 4일 동안 전전에서 러시아의 어떤 공격 빈도라든가 반격의 빈도가 이제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반격 대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좀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드디어 정말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서방 진영에서 노출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젤렌스키가 이제 봉합을 했습니다. 이거 물론 예정된 그런 계획보다는 조금 더딜지 모르나 일단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거의 8개월, 한 1년 동안 러시아군도 참호를 파고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반격 공세에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처럼 끝나는 게 아니다. 한꺼번에 우당탕탕 1시간 반짜리 2시간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화끈하게 전선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내를 갖고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에 앞서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거는 마라톤이지 이거는 단기간에 100m 달리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써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가 느린 점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쉽게 해석하자면은 우크라이나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 부군의 피해가 출혈이 너무 과다하면은 공격 자체가 이제 완전히 돈자들 우리겠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방어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계속 진지만 사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차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약점이 보이면 거기를 파고드는, 그러니까 공세적 방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장난 아니고 실제 군사 용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이제 공수부대가 3개 제대가 그게 여당 규모인지 그보다 작은 규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개 공수 여단 규모가 아마 지금 그 북동부 쪽에, 그러니까 그게 쿠피안스크, 하르키우에 가까운 쪽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리만 방면에 대해서 역공세를 추진했다. 그 주력 부대 공수부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공수부대로 가서 1급 제대다, 야, 이거 엘리트 부대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비행기라든가 헬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화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전차나 장갑차를 동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경보병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부대 기관총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박격포, 그 다음에 대구경은 아니고 소구경의 야포들, 대전차 화기 이 정도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전투에 투입됐을 때 출혈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수부대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대규모 공수작전이라는 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요. 마켓 가든도 뭐 실패로 끝났고, 1943년에 했던 소련군의 드니에프르 공수작전도 이제 대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작전인데 우리는 이제 공수부대라면 이게 무슨 대단한 엘리트 부대가 와서 막 휩쓸어버리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군의 특수한 이제 방어막 이런 것들을 하나 보자면은 지금 최근에 헤르손하고 크림 접경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아르마니스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3.5km 떨어진 지점에 새로 이제 방어선이 발견이 되는데 무려 9km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크림하고 헤르손 쪽에 접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활동이 활발하니까 거기다 뭔가 이제 방어선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러시아군의 조치가 떨어진 거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요 바그너 그룹의 난을 전후해서 상황을 보자면은 서로가 이제 견제 공격에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살피기 위해서 그냥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가장 약한 골인가를 파고들면서 이렇게 강행 정찰, 유력 정찰을 하면서 본격 공세에 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이 어디를 향하는가, 어디가 다이버전을 해, 어디가 이게 페인트 모션인가, 어디가 주공인가 끊임없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디를 한번 쳐봐야 되겠죠. 그냥 관찰만 되는 건 아니니까 어디를 한번 쳐보고 거기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병력이 많이 집중돼 있구나, 다른 데를 뚫어보자, 이런 식의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관찰 행동 이런 게 이제 뭐 강행 정찰, 위력 정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로가 완전히 건곤일책에 이제 크로스펀치를 날리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크림반도 쪽에 이제 포격, 미사일 공격이 격화되면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림반도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들 본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의 그 중추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보복 공격을 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건 뭐 수십 번 했습니다. 그죠? 핵으로도 공갈 협박을 했고. 근데 이번에 바그너 사태를 보면서 얘들이 정말 핵을 쓸 수 있을까? 이 찌질한 저 정도의 약한 감성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미 전술핵을 쓰려고 하면은 작년에 여러 번 썼어야 되거든요. 전술 핵입니다. 전략 핵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특정 전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그런 전술핵의 사용이 가능한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태를 본다면 얘들이 사용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림반도에는 공격을 했다고 한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숱하게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나토 어떤 특정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게 되면 보복하겠다, 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을 타격을 한다든지 그런 거 별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그너 프리고진 사태를 처리하는 걸 보고 얘들 전술 핵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군사 전문가나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얘들이 쇼이구 이런 블러핑을 한다고 해서 꼬지고 그대로 들을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이제는 푸틴이 뭐라고 한들 또 저 자식들 블러핑 한다. 그러니까 이 블러핑을 어느 정도 하다가 정말 그와 유사한 정말 100%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 국면을 실질적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지금 이와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뭐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못할 거다. 그게 이번에 뭐 프리고진 사태에서 아마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세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인프라 공격, 특히 자포로지아가 도네츠크 접경 지역, 그 다음에 헤르손에 지금 카우프가 된 폭파되고 나서 좀 사태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나토군에서 말하는 기반 조성 작전, 본격적으로 보병 전력, 기갑 전력이 들어가기 전에 적군의 인프라 시설, 병참 시설을 모조리 파괴한다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 때기 위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6월 20일 포병 시스템 18기를 격파시켰다. 이건 야포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월 21일 곧 뒷날 전자전 시스템을 3기를 포격으로 파괴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파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러시아군의 특정 지점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3개 거점을 타격했다. 이걸 갖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22일 날, 이건 큰 뉴스는 아닌데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크림반도에 이제 총갈이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했는데 앞으로 한 20일 동안 사용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여전히 크림반도가 거기에 이제 그 유류 집적소라든가 무기 창고라든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병력이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최대 규모의 저장소가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교량들을 계속 파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보관인데, 제가 자료 사진을 보니까 이 총괄 교량이라는 게 이게 뭐 큰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괴 규모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무기로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폭파시키는가는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하이마스보다는 영국에서 준 스톰 섀도우 막 그걸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성 항법 장치를 통해서 러시아군의 전파 교란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충분히 그걸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예정된 적군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이마스는 이제 GPX 교란을 좀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명중률가 떨어진다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6월 24일 날 베르잔스크에 공습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화염이 치솟았는데, 아마 거기에 있는 유류 저장소가 폭파된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나마 드론 공격에 의한 거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다시 이제 떠올랐던 거는,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자기 신형 드론을 국산으로 제작을 했다. 그래서 사정거리가 1000km, 그 다음에 이제 탄도 중량 75kg, 이제 상당 규모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금년 들어서 나온 뉴스가 아니고 12월 달에 이미 제작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시험해봤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그 이제 다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면서 상당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전과로서는, 지금 카우프가 댐이 이제 그 폭파되고 난 다음에 한 1, 2주일 동안 그 지역을 이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물이 빨리 빠져가지고 한 3주가 지나니까 모래바닥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우프가 댐이 있을 때보다도 더 병력이나 중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 드네프르 강을 도하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서쪽 제방에서 동쪽 제방으로 이동했다. 상당 규모의 병력이 이미 안착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헤르손에서 크림반도로 넘어가고 접경지대죠. 거기에 나치라는 마을을 점령을 했다. 이건 굉장히 조그만 마을입니다만, 근데 그게 아마 지금 거기서 크림반도를 진격할 수 있는, 또는 크림반도에서 북상할 수 있는 러시아군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는 거죠. 그건 아마 군사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치 마을을 갖다가 점거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전과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우크라이나군의 프로파간다가 아니고 러시아 오신트라든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굉장히 우려하면서 내보낸 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크라이나가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당했다라는 걸 러시아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크 뉴스나 과장된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치 마을이 점령당했다는 건 확실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113평방킬로미터를 갖다가 장악했는데, 요 일주일 동안에 17평방킬로미터를 더해서 바로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30평방킬로미터를 제압을 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래서 그 전까지 피아티하트키를 8번째 이제 마을로 장악했고, 지금까지 주요 거점을 8개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리우노필이라는 구역, 요것도 이제 그겁니다. 요거는 이제 도네스크하고 자포로지아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를 9번째 거점으로 탈환했다라고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 말레르라는 여자 차관이죠. 그런데 뭐 이 여자는 그렇게 뭐 허풍 또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이상한 거는 헤르손에서 크림반도로 넘어가는, 그냥 드네프리 강을 도하해가지고 병력이 이제 상륙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 그리고 거기에 다치 마을을 장악했다는 건데, 이 국방차관 이야기에 따르면 이 다치 마을은 포함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우노필을 갖다가 장악했다. 그래서 피아티하트키 8번째고 리우노필이 9번째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다치라는 교두보를 확보한 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치라는 게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듬성듬성 이제 아마 이 가옥들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집중지를 모여서 하는 주거지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동네 이름인 것 같습니다. 시나 이런 마을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탈환했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군사적으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9개 마을을 점령했다. 그리고 이제 총 면적은 130평방킬로미터를 장악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이제 반응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 사기도 굉장히 떨어졌죠. 저런 이제 내란 형태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걸 러시아군이 이제 재빠르게 수습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서방의 무기 공약이 또 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요 네 나라가 방공 미사일, 주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죠. 아무래도 공군이라는 건 미사일 개수에서 우크라이나가 딸리기 때문에 이제 방공망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미사일 공개를 위해서 이 4개국이 자금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6월 13일 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팅어 이거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걸 주겠다. 그 다음에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자벨린 이거는 뭐 작년 대전 초기에 이제 맹활약했던 거죠. 개인이 그냥 이게 어깨 메고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공 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마스 모자란에 이제 추가 탄약을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105mm, 155mm 요 야폭 포탄, 요거는 아마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지원된 걸 주겠다는 거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가 화끈한데요. 캐나다가 지대공 미사일 200발, 어떤 기종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대공 미사일 200발을 포함해서 약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이건 6월 15일인데 장갑차 20대, 그 다음에 레오파르트 2A4 아마 최신형 버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레오파드 2A4 이걸 갖다 4대 공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레오파드가 착착 좀 느립니다만 착착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레오파드 2 전체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전장에서 파괴됐다가 그걸 수거해서 어디로 갖고 왔냐 폴란드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오파드 2 전체는 전장에서 파괴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게 수리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량으로 와도 좀 골치가 아픈, 그러니까 전차가 온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인프라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우크라이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량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장 전력화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 전차들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이거는 이제 6월 23일 조금 좀 이릅니다만 요거에 이제 레오파르드 2 전차 버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레오파르드 2 전차인데 이걸 14대 공유하겠다 이 정도 상당 규모죠. 한 개 중대 규모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노르웨이는 이제 장기 지원 패키지를 갖다가 지금 구상 중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게 언론에서 떠들 때마다 정치권에서 제기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리저리한 무기를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그 피로감을 좀 불식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지지를 합니다만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약점이라는 게 있죠. 이번 반격 대공세를 하는 걸 딱 보니까 역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다. 병력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하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도르군이 왜 못 이기는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병력이 딸려서 했다라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제 병참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러시아군도 병참이 엉망인데 우크라이나군도 그거보다 월등히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군사 고문단들, 그 다음에 미군 특수부대에 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기만 줘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무기가 일단 지원됐다 하더라도 후방에서 전방으로 실어 나르는 어떤 시스템, 운반 시스템, 철도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이게 딱딱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전 세계 군사 규모가 제일 큰 나라이다 보니까, 전투원에 대한 비전투원에 대한 지지, 이런 게 아마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개 이제 부대가 전투 부대다라면 두세 개 정도의 비전투원 부대가 뒤에서 이제 백업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후방 지원 병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중국이 얼마나 허당이라는 거는 이번 전쟁에서도 밝혀졌고 중국은 아마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냥 무기만 있다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병참의 어떤 기술,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건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군 약점의 제1 조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중간층, 그 다음에 이제 영광것들, 이게 과거에 구소련 또는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100% 타격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시르스키라고 지상군 총사령관, 이 사람보다는 그 위에가 이제 그 위에 그보다 계급이 높은 이제 상관들이 자기보다 육군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야전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나토식의 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좀 포석을 좀 하자는 게 아마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방침이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지 그걸 딸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 교리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완전히 나토 편제로 바꿀 거냐 하는 문제.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완벽하게 진행되진 않으나 아마 이 전쟁이 휴전이 되거나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나토식으로 이제 시스템 개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박차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동구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강의 군사력을 갖는 아주 최신식 교리에 입각한 아주 빵빵한 실전 경험을 터득한 그런 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반, 그다음에 기대 반 이렇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토 가입이 지지부진하거나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우리 같은 방위조약을 맺자라고 이제 하겠죠. 미국에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굉장히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촉각을 다투는 이번 전쟁이 곧 이제 끝난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에 전후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도 이제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그너 그룹 사태가 나고 난 다음 그 유사한 시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전쟁이 만약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투표를 한다고 할 경우에 현재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되냐라는데 73%가 예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현 집권 세력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럽죠. 지금 사실 위대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저항 정신의 상징 영웅으로 지금 떠올라는 상태인데 실제 이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젤렌스키를 몰아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젤렌스키의 어떤 그 집권 세력이 계속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구성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전에도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하게 부패가 찌들은 그런 나라죠. 그러면서 이번에 그 나토의 가입이라든가 EU 가입이라든가 이걸 본격화시키려면은 우크라이나 내부부터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런 게 본격적으로 여론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전력 늘 9대1, 10대1로 지금 딸린다고 하는데 러시아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대공방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최근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공동 제작한 SAMP-T라는 게 있습니다. SAMP/T라는 건데 여기 이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데 이걸 제공하겠다고 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일단 착착 서방에서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젤렌스키가 말한 전체 대공세, 반격 대공세 틀 안에서 좀 더 본격화된 대공세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이제 그 돌파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지뢰하고 장애물 이게 쿠르스크 전대처럼 어마어마하게 깔아놨단 말이에요 보니까. 거의 주요 지점에서는 거의 1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러니까 가로 10km, 세로 10km에 달하는 구역이 전부 지뢰를 매설하는 근데 이제 지뢰를 매설을 한 그 구역을 지나가면서 지뢰를 제거하는 장비, 지뢰 제거 전차라든가 이런 수량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처음 공세했을 때 지뢰 제거하는 전차마저도 이제 파괴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현재 우크라이나 약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쟁 전에는 몰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전쟁 그 이전부터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인데 전쟁을 하고 나서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질적으로 완벽하게 개선된 건 아니다. 이런 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요거는 사실은 저도 뉴스를 한번 보고 이걸 써봐야 되겠다 했더니 어제 이제 대표님 방송에서 먼저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이 정보 체득하는 기술이라든가 시간대가 굉장히 빠르다. 대표님이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 미 공화당의 한 의원이 야 이거 미국의 국방 예산 5% 사용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전력이 50%를 날려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수지 맞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찌 보면 대리전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통해서 러시아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몰락시킬 수 있는 또는 이제 태세 전환 내지는 내용 구성을 갖다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이거 완전 교착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던 찰나에 프리고진이 적기에 저런 이제 반란의 움직임을 나타내 보였고 아마 저렇게 되면은 꼭 프리고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집단들이 저런 식의 어떤 반란이라든가 내란의 어떤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나는 문제는 그 결과가 결코 우리가 바란 대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러시아에서는 소위 우리 서방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자유주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고요. 그래서 푸틴 체제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사악하거나 그에 준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세력이 집권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하간 지금의 현재 국민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미국에서는 내심 이제 내란이라 이런 혁명 이런 게 나기를 실제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흔히 기성 언론에서 그 핵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도저히 통제 안 되는 세력이 러시아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핵무기를 다 장악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미국이 푸틴 보고 지금 권좌를 계속 유지하라고 해야 될 것도 아닌 이야기죠. 그래서 그건 좀 사치스러운 과잉 분석인 것 같고, 일단은 러시아를 몰락시켰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크나큰 가장 결정적인 소재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아마 서방에서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